안녕하세요, 제주가옥파입니다. 콜로라도를 기변한 지 만 일주일이 됐습니다. 월요일날 인수를 해서 오늘이 화요일인데요. 만 일주일이 돼서 리뷰를 남겨봅니다. 일단은 차량 인수 후에 딱히 튜닝이라고 할 만한 거는 없어요. 현재는 계획 중이긴 하지만 튜닝한 내역은 없고요. 롤바와 사이드 스텝은 직접 스테인리스로 제작을 해서 장착을 할 예정인 거고요. 차량의 여러가지 상태들을 다 확인했습니다. 투박한 이런 마감들, 하부들 다 확인을 했고요. 투박한 트럭의 상태예요. 뭔가 딱히 고급지거나 그런 부분 없이 트럭이 완전하게 출중하다. 여러가지 유튜브를 영상을 봤는데 전문 리뷰어들이 혹은 모토 채널들을 봐서 여러가지 내용들은 잘 봤지만 일반적인 아빠들, 카라반을 견인하는 아빠들의 입장에서 리뷰를 남겨봅니다. 제가 자동차를 너무 좋아해서 자동차의 서스펜션이 어떻고 브레이크는 뭘 썼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게는 카라반 여행을 하면서 우리 가족들이 편안할지, 음료수 컵들을 제대로 놓을 수 있을지, 아이들이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지, 차량에 타고 내릴 때 편안할지, 각종 그런 것들만 주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미국식 트레일러, 미국식 카라반 약 2.5톤급 8m에 거의 3톤 약간 미만에 육박하는 카라반을 끌다 보니 견인차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기존에는 18피트짜리 카라반을 운영을 하다가 이제는 24피트짜리 카라반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올류 카니발 끝까지 입고 싶던 올류 카니발을 처분을 하고 콜로라도를 선택하게 된 계기입니다. 그전에도 픽업 트럭에 대한 열망이나 그런 갖고 싶은 기분이 있었는데 그다지 그 픽업 트럭을 갖고 있어서 제게 득이 될 만한 사항은 없었어요. 하지만 올해 4월에 아내에게 승낙받고 125cc 오토바이를 하나를 중고로 인수해 왔고요. 그 오토바이와 아이들 자전거도 올해 다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토바이와 자전거 2대, 각종 카라반 짐들, 캠핑을 다녀오면서 발생하는 쓰레기들에 대한 적재들, 여러 문제를 다 종합해 보면 픽업 트럭뿐이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픽업 트럭을 선택하게 되었고요. 이 모든 결정도 제주도 여행 중인 제주도 70일 여행간에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올라오자마자 거의 한 3개월 내에 차량 계약, 카라반 변경 등등 많은 일들을 좀 진행했습니다. 결국은 24피트급 미국식 카라반 솔레어 240 BHS를 구매를 했고요. 기종 변경을 한 거죠. 그리고 차량은 견인차로 콜로라도를 선택하게 된 거고요. 견인력 아주 훌륭하고요. 현재는 지금 미팅을 가는 중이라 차량만 지금 끌고 가고 있는데 주말간에 끌어봤을 때는 부담감이 없어요. 일단은 일반 사람을 태우는 승합차 RV 차량으로 견인했을 때의 느낌과 뒤쪽이 통통 비어있는 픽업 트럭으로 느낌했을 때의 견인과 비교를 하면 굉장히 속이 후련합니다. 견인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물론 큰 카라반을 끌고 다니면 아무래도 뒤에 딸려오니까 굉장히 압박감이 좀 있는데 픽업 트럭으로 끌고 나서의 느낌은 괜찮다, 잘 끌려온다. 그렇지만 여전히 아쉬운 토크발은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차선을 잘 안 비켜주려고 합니다,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차선에 들어갈 때 약간 좀 치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
치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카라반 견인할 때 많은 시청자분들 카라반이 지나가게 되면 약간의 좀 양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들이 뭔가 무리하게 끼어들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는 거의 없어요. 안 비켜주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조심조심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운전 상태를 갖고 있다 보니까요, 그런 부분 도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현재 콜로라도에 무리한 튜닝을 하고 싶진 않아요. 뭐 인치업을 한다든가 휠 인치업, 뭐 타이어를 교체를 한다든가 전혀 그런 생각이 사라집니다. 순정 상태 그대로 출고를 받아서 봤을 때는 일단 외관 상태에서 굉장히 만족해요. 20년형이라면 약간 고민을 했을 거예요. 보타이부터 뭐 여러가지 아예 그릴이냐 아니냐, 그리고 편의사항들 많이 고민을 했을 건데, 외관에서부터 많은 합격점을 주고 있는 상태라 그다지 튜닝에 대한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다만 저는 롤바와 사이드 스텝을 선택하지 않은 옵션이라서 요 해당 부분들은 사제로 직접 달아야 하는 상태입니다. 롤바와 사이드 스텝도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순정 대비 약간 싸고 좀 더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는 것들, 그런 부분이 좀 장점이긴 한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금액이 너무 많이 나가는 부분, 너무 비싼 단가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직접 제작을 진행하려 해서 사이드바와 사이드 스텝 그리고 롤바는 조만간 장착을 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차량 실내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기존의 차량이 투싼 그리고 올류 카니발이었어요. 올류 카니발은 아직도 제 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제 매도를 해서 이전 진행 중에 있고요. 투싼의 경우 제가 너무 급박하게 샀다가 제 명의로 저희 형님이 타고 있는, 저희 형님 거죠 사실상, 그렇게 해서 갖고 있는데요. 투싼도 차량이 괜찮았고 올류 카니발도 상태가 괜찮았습니다. 국산 차들 제가 현기차 욕을 많이 했어요, 그간. 그런데 이 콜로라도를 타는 순간 그간 현기차 욕한 것들이 무의미해졌어요. 차량들 마감들 굉장히 체결 부위죠. 뭐 필러들이나 프레임들 혹은 센터페시아 혹은 여기 중간에 수납함들, 그런 부분들을 다 꼼꼼히 지켜보면 현기차들 되게 마감이 좋은 겁니다. 그만큼 현기차를 칭찬해 줄 만큼 쉐보레 콜로라도 마감 상태가 좋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마감 상태가 좋냐 마느냐의 판단은 이게 자세히 들여봤을 때는 정말 엉망이에요. 보호색 질감도 한 겹만 해가지고 뭐 칼로 살짝 혹은 열쇠로 살짝 긁히면 끊겨질 것 같은 마감들. 센터페시아 이쪽 내비게이션 콘솔 부분 플라스틱 모서리 부분이 꺼끌꺼끌하게 막 칼로 오리듯이 딱 돼 있고, 이런 필러들도 A프레임 같은 경우도 이 끝에 보면 거칠거칠한 표면들이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이나 체결되어 있는 부분들을 본다 그러면 마감이 굉장히 좋지는 않아요. 허나 이렇게 운전석에서 뭐 즐겁게 운전을 하고 가거나 무의미하게 이렇게 운전하고 다닐 때는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냥 디자인적인 부분만 사람이 좀 인지를 하거든요. 이 차를 타는데 여기는 마감이 더 떨어져 있고 얘는 뭐 칠밥이 떨어져 있냐, 이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현재 그냥 일하러 가고 있는 입장에서 주행을 하다 보면 무난해요. 굉장히 무난한 디자인. 다만 음료수를 먹을 때 좀 짜증이 날 것 같아요. 모든 좌석이 음료수 컵홀더를 제대로 쓸 수 있는 게 이 운전석, 기어 콘솔 오른쪽에 있는 이 두 개의 홀 이외에 그 어떤 것도 현재 시판 중인 음료수를 제대로 꼽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도어 트림 모두 다
이게 동그랗게 만들다 말았어요. 저거는 컵을 꼽을 수가 없어요. 음료수통을 꼽을 수도 없고, 아주 작은 한 200원짜리 그 맥스웰 커피, 킹커피 그런 것들이나 좀 약간 휘어질 수 있는 그런 재질의 음료수라면은 꼽아 놓을 수 있는데요. 그 위에 음료수를 꼽을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습니다. 딱 두 개만 꼽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조석은 중간 콘솔이 내려오니까 거기서도 음료수를 두 개를 꼽을 수 있네요. 그래서 각 1인 한 개씩 꼽을 수 있는 공간. 그러나 사실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 음료수 먹고 다음번 휴게소 가서 저 음료수 먹는데 기존의 음료수가 좀 남아서 버리기는 아까우니 같이 갖고 있거나 뭐 그런 경우들은 많거든요. 저희가 아이들을 데리고 여행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상당을 해요. 지금은 음료수를 먹다가 저 앞에 휴게소 가서는 햄버거를 주문해서 먹자. 햄버거 주문하면 햄버거들이 이렇게 일회용 컵 주잖아요. 뚜껑이 헐렁헐렁거리는. 그러면 짐을 잠시나마 둬야 되는데 결국은 1인 2개의 병을 쓸 수가 없는 거죠. 2개의 음료수를. 그러다 보니까 어디다 놔야 되지? 아주 그게 불편합니다. 그리고 이 도어 트림에 대한 문제를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실내 중에 도어 트림이에요. 이 도어 트림 문짝에 기존의 차량들은 그나마 좀 약간 좀 깊숙이 돼서 물티슈를 여러 장 준비를 해놔서 승객들이, 저희 아이들이 언제든지 물티슈를 빼서 쓸 수 있고, 혹은 두루마리 화장지 좀 쓴 거를 좀 압축을 해서 넣어놓으면 아이들이 찾아서 화장지를 쓸 수 있는데, 요 지금 상태는 도무지 넣을 수가 없어요. 손가락으로 제가 찌르면 딱 요만큼의 공간입니다. 약 이만큼의 공간에 무엇을 넣어야 될지. 그리고 더 웃긴 건 작은 공간 안에 이 벽 쪽에 물건이 빠지지 말라고 꺼끌꺼끌하게 오돌도돌하게 나와 있어요. 뭐지? 여기다가 뭘 넣으라는 거지? 차 키는 스마트 키가 아니라서 놓을 수도 없고, 그럼 뭘 넣어야 될까? 건전지를 쓸 일도 없고, 동전은 딸깍거리니까 되게 작은 시거통 그런 데다 넣으니 여기서 뭘 넣어야 되나? 뭔가 자리가 잡히겠죠? 어쨌든 도어 트림을 보면 빵점을 주고 싶어요. 콜로라도 실내 센터펫이야 뭐 그런 것들 다 이해를 하는데, 이 도어 트림은 정말 빵점입니다. 약간 실내 공간을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공간을 약간 좀 차지한다 하더라도 뭐 허리 쪽에 공간 여유 있어요. 약간 좀 튀어나오게 해서 수납 공간을 좀 넣게 된다 그러면 이런 불편한 부분들 많이 개선을 했을 건데, 뭔가 멋을 좀 가미시키려고 했지만 멋도 없고 실용성도 없습니다. 정말 초짜 디자이너가 설계에 대해서 잘 모르고 만든 것 같은 느낌입니다. 디자인을 거론해서 그러는데 저는 디자이너 출신이었고요. 전자 관련 출신이기도 했지만 디자인 관련 일도 상당히 오래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메커니즘이나 뭐 여러가지 자동차 그런 것들을 좀 좋아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유용성 있는 그런 제품을 좀 기다렸는데, 차량을 인수받고 나서 이 도어 트림에 대한 부분을 빡 안 좋구나를 느꼈습니다. 세차 사러 가서 제가 도어 트림을 잘 보지는 않아요. 이 차량이 얼마나 편안할지, 공간감이 어떨지 이런 것만 보고 사다 보니까 이 도어 트림이 좀 안 좋고요. 정말 이 도어 트림이 다른 파츠로 나온다 그러면 도어 트림은 바꾸고 싶어요. 정말 실용적인 도어 트림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내 이야기로 따지면 도어 트림 얘기는 여기서 끝낼 거고요. 센터페시아입니다. 현재 핸드폰이 거치가 되어 있는 센터페시아 스마트폰 거치대를 겨우 붙였는데요. 이 아래쪽에 수납 공간이 그 2개의 단차, 벽체를 갖고 있어 2개의 단차를 갖고 있습니다. 앞쪽에 하나 넣을 수 있고 뒤쪽에 하나 넣을 수 있는데, 사실상 공간이 넓은 안쪽에는 뭘 넣을 수가 없어요. 위아래 움직이거나 그 브레이크를 밟으면 물건이 튀어나올 것 같은 뭐 그런 상태고,
카드나 그런 걸 여기다 둘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뭔가 물티슈나 밝은색 계통을 넣으면 창문이 비쳐서 주행에 대한 방해를 좀 갖고 있기 때문에 대개 거치에 대한 목적으로 많이 씁니다. 여기다가 A4 용지 놓고 서류 놓고 이렇게 운전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창문에 반사가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실용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이 센터 페시아, 이 내비게이션 콘솔 부분 상단부에는 수납장이 아니라 그냥 민자로 평평하게 만들어서 스마트폰을 거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요즘 보면은 핫한 SNS들 보면 광고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끈적끈적거리는 패드를 갖다 놓고 동전을 붙여 놓다든가, 각종 뭐 키를 붙여 놓다든가 여러 가지를 붙여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이디어 상품들이 있는데, 그런 거라도 쓸 수 있게끔 아예 평평하게 만들어 놨다 그러면 좋았을 것 같아요. 이거는 스마트폰 거치대를 끼기도 애매한 공간이고 물건을 두기도 애매한 공간이고, 사실상 게르기예요. 자동차 이 내비게이션 콘솔 상단의 수납함은 정말 게르기라고 생각합니다. 청소할 구획만 더 늘려준 것 같아요. 먼지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끼어들잖아요. 이 부분 빵점 주고 싶어요. 전혀 고려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혹은 푸시락으로 눌러서 열었다 닫았다 하든가, 그렇다고 그러면 열어서 물건을 뭔가 약간의 어떤 액세서리들이나 동전들, 영수증들 넣을 수 있게끔 해줬다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우레탄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상태에 그냥 주물을 잘 떠서 이렇게 해놓은 것 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콘솔은 대용량이라고들 설명을 하시는데, 이게 왜 대용량이죠? 이거는 정말 대용량 아니에요. 그냥 투박한 콘솔에 타이트하게 수납함을 만들지 않았고요. 투박한 거에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옆에 공간이 이만큼이죠. 공간이 이만큼인 상태에서 정말 수납하는 영역이 많지가 않아요. 콘솔은 큰데 반해서 수납에 대한 공간은 작습니다. 크다고 말씀하시는 유튜버분들 보면 도대체 저분들은 얼마나 작은 수납 콘솔을 쓰셨길래 크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 라고 의구심이 잠깐 들었어요. 절대 크지 않습니다. 여기는 깊숙이 들어가는 유주의 물건들을 넣을 수 있어요. 물티슈 등등 떼어 박을 수 있는 거. 그렇다고 해서 뭔가 끄집어내기도 불편해요. 물건들 끄집어내기 굉장히 불편합니다. 하나씩 다 끄집어내서 물건을 찾아야 되는 공간입니다. 길지만 폭이 좁고 뭐 그런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차량들처럼 콘솔 하단 위에다가 슬라이드로 뭔가 드륵드륵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서랍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뻥 뚫려 있는 그런 부분들. 일단 센터 페시아 부분 굉장히 좀 평평하게 만들었으면 여러가지 고객이 다용도로 여러가지 형태로 사용을 했겠죠. 패드를 깐다든가 스마트폰 거치를 한다든가 여러가지 전자제품을 올려놓다든가 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키, 자동차 열쇠인데 스마트 키 없는 거 이해합니다. 뭐 아직도 많은 트럭류 차량들 스마트 키 없는 차량이 꽤 있습니다. 승용차라고 해서 모두 다 스마트 키가 있는 건 아닌 거죠. 경차 같은 경우도 약간의 단가를 올리고 경차를 좀 선호할 수 있게끔 여러가지 스마트 키를 좀 탑재를 하는데, 금액이 4천만원이 넘어가는 이 픽업 트럭의 특성상 뭐 키가, 돈을 생각한다면 키가 왜 없지? 라고 불만을 토해낼 수 있는데요. 스마트 키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스마트 키로 인해서 편리성인 부분들이 많아요. 문을 열고 닫을 때 스마트 버튼을 열어서 문을 연다든가 등등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원격 시동이 안 되는 부분들의 제품들이 많습니다.
제가 차량을 계속 기변을 하면서 그간 느껴왔던 건데, 예전에 키를 써서 타던 차들은 전부 다 사제 원격 리모컨을 달았어요. 그거 역시 원격 리모컨에 원격 시동 기능이 다 있었기 때문에요, 겨울철에 미리 시동을 걸어 난방을 먼저 해놓는다든가 그런 것들이 좀 좋았습니다. 많은 차들이 원격 시동이 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던 차량들 일부 대부분은 원격 시동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원격 시동들을 본다 그러면 스마트 키를 가지고 안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사제로 달아서 대체를 할 만한 부분입니다. 콜로라도에 스마트 키를 달아서 단가가 올라갈 바에는 아예 키 타입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제로 스마트 키를 다는 것도 좋은 대안이겠죠. 그래서 제 소견은 키 괜찮다, 사제 스마트 키 달아서 원격 시동도 마음껏 쓰고 그런다면 괜찮을 것 같다. 다만 기존의 편의시설처럼 문에서 스마트 버튼을 눌러가지고 연다든가 그런 행위는 못하겠죠. 그래서 호불호가 갈릴 것 같습니다, 이 스마트 키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어 부분이에요. 보조석에는 내릴 때 손잡이가 있습니다. 근데 운전석에는 손잡이가 없어요. 이쪽 손잡이가 좀 없거든요, 이쪽은. 그래서 보조석 같은 경우는 내릴 때 활용성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운전석에도 이거를 좀 달아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냥 손잡이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폴딩 형태로 필요할 때만 당겨서 잡을 수 있는 폴딩 형태였다 그러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릴 때 좀 많이 편했겠죠. 저는 현재 사이드 스텝이 없어요. 사이드 스텝이 없다 보니까 내릴 때 좀 많이 불편한 상태인데, 조만간 사이드 스텝을 달면 좀 더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내릴 때 뭔가 잡고 내린다는 그 안정감, 그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블랙박스가, 러시아 블랙박스가 주절주절 되지만 블랙박스 옆에 있는 하이패스, 하이패스도 지인이 예전에 쓰던 걸 줘서 달아놨는데, 백밀러에 우리나라 제품 대부분 하이패스가 달려 있잖아요. 옵션인 경우도 있고, 차량을 기존에 올류 카니발을 사서 하이패스에 하이패스 카드를 꼽아서 뺀 적이 거의 없어요. 한 3번 정도 빼서 쓰긴 했지만, 하이패스에 대해서 세팅을 한 뒤로는 절대 건든 적이 없는데요. 그만큼 하이패스가 많이 편리하니까 건들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하이패스가 같이 순적으로 나왔다 그러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나와있지 않으니까 결국은 사제 하이패스를 꼈고요. 이대로 사용을 잘 하다가 요즘 많이들 달고 계신 안드로이드 백미러, 그런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옵션이 안 좋은 차량들, 순정 대비 추가적인 옵션이 없는 차량들은 그렇게 많은 대안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납득을 할 만합니다. 결국은 돈이죠. 돈에 따라 여러가지 편의 설비는 직접 만들어 탈 수 있다. 콜로라도 튜닝하는 업체분들이나 콜로라도 튜너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깡통차를 사서 튜닝하는 맛이 있고, 풀 튜닝에 필요한 것만 튜닝하는 맛이 있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깡통에 튜닝하는 맛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튜닝을 그렇게 막 하진 않을 겁니다. 이제 그냥 카라반 무난하게 끌어줄 수 있으니 만족하고 있어요. 그런 강성들 굉장히 좋습니다. 가족과 이번에 한번 여행을 다녀왔지만 아이들이 뒷좌석 리클라이닝은 꼭 필수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꼿꼿이 앉아 있어요. 사실 앉아 있다 못해
눕고 싶은 그런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눕고 싶어도 누울 수가 없으니 베개 끼고 수건 끼고 뭐 담요 껴가면서 억지로 누워서 같이 다녔는데요. 그런 부분 리클라이닝은 좀 필수다. 현재 지하 주차장 들어가고 있어요. 여의도 소재한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고 있는데, 여의도 빌딩들 주차장이 입구가 다 되게 협소해요. 뭐 긁어먹을까 조마조마하면서 상시 내려오고 있긴 합니다. 뒷바퀴도 자꾸 벽에 걸리고 있고요. 차고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인체업 하신 분들 이런 여의도 주차장들 못 들어오실 것 같더라고요. 정말 여의도에 있는 주차장 협소해서 롤바를 높이 세우고 거기에 인치업, 바퀴 인치업이 아니죠, 차고 서스펜스 인치업 등을 했다 그러면 정말 여기는 못 들어올 만한 지옥이에요. 많은 영화들이나 드라마들 보면, 그 미국 영화들 많이 보면요, 나이 드신 농부 혹은 아빠들이, 농장을 갖고 있는 아빠들이 맨 마지막 차는 대부분 픽업 트럭이 나왔어요. 되려 이 픽업 트럭에 대한 어떤 활용률에 대해서 아빠가 떠날 때 아들한테 물려준다든가, 혹은 아버지가 부재일 때 이 픽업 트럭은 계속 유지가 된다든가, 가족들이 같이 서로 애용할 수 있는 그런 차들, 뭐 그렇게 많이 활용하는 거를 많이 봐왔거든요. 뭐 영화긴 하지만 드라마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제가 맨 마지막에 오랫동안 탈 수 있는 차는 튼튼해야 돼요. 결국은 튼튼한 차가 맨 마지막 차가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전에 오랜 시절 아버님들에 대한 그런 차들이 뭐 무쏘, 그쵸? 무쏘, 갤로퍼, 막 그런 차들이잖아요. 그런 차들이 결국은 그렇게 되는구나. 내가 나이를 먹고 어떤 강성 있는 차를 맨 마지막 선택한다 그러면 그런 차가 제일 합리적이고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합니다. 뭐 그거는 제가 카라반 오너고 캠퍼 생활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뿐인 거고요. 많은 분들이 세단 차량들 가족들 잘 메시고 잘 다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커가면서 같이 이런 캠핑 생활을 즐길 수 있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 마지막 차가 될 거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카니발이 맨 마지막 차다라는 생각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카니발이 맨 마지막 차인데, 카니발을 사서 카라반을 사게 되고, 카라반 기변이 되고, 또 기변이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정말 오랫동안 갖고 싶은 카니발을 팔고 픽업 트럭을 사게 됐지만, 정말 마지막 차였으면 좋겠어요. 이게 더 이상 뭐 할부금 내기도 싫고 그냥 내 소유권, 내 재산으로 자차가 다 떨어져 나가도 내가 안전운전 하면서 오랫동안 잘 탈 수 있는 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디젤보다 가솔린 쪽이 좀 더 유력한 것 같고요. 미션 보증 3년이 끝난 이후에는 가스 튜닝을 지금 고려하고 있어요. 애초 콜로라도를 살 때부터 가스 튜닝을 계속 지켜봐 왔고요. 가스 튜닝을 해서 도노가스통이죠. 도노가스통을 탑재를 해서 연비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물론 완벽하게 개발되어 있는 개발품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가지 자동차들에다가 넣고 테스트도 하고 있고 고객들이 하나둘씩 확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스통 한 통 만충하는데 42,000원 정도가 됩니다. 42,000원에 가스통 충전을 해서 강원도까지 오고 갈 때 어떤 유류 부담이 많이 좀 줄어드는 부분들 있는 거 정말 메리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정책에도 오래된 노후 차들 가스 보조금을 받아서 가스 튜닝을 해서 쓸 수 있게끔 하는 정책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그렇게 가스로 차량을 굴릴 수 있고 가능하다는 얘기니까 고려 중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카라반에서 저는 발전기를 돌립니다.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서 발전기를 돌리고 해가 안 좋거나 비가 오는 날 약간 좀 발전기를 돌려가면서 배터리를 충전하고 있는데, 요즘은 주행 충전기를 많이 쓰죠. 자동차에 알터네이터로 구동되어 있는 배터리를 직결선을 따서 카라반의 배터리에 충전을 해서 쓸 수 있게끔 많이들 사용을 하거나 인버터를 써서 쓸 수 있게끔 자동차 시동을 켜서. 그렇다 그러면 이 콜로라도는 최고의 아이템이에요. 콜로라도의 배터리 주행 충전기 그 파츠를 붙여서, 뭐 주행 충전기라 부를 수 없는 릴레이 개념의 전환 개념이죠. 연결해서 카라반에서 생활을 하다가 전기가 부족하면 원격 시동으로 부르르릉 걸어서 카라반의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구성으로는 콜로라도 이런 픽업 트럭이 최고죠. 이때 스마트키 같은 게 있다 그러면 구성이 좀 애매했을 거예요. 스마트키 혹은 배터리 안전 보호 시스템들이 막 작동을 되면서 원하는 대로 잘 구동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콜로라도 수동키 형식의 콜로라도에서는 원격 시동이 되고, 간단하게 사지 원격 시동 키를 달고 나서 주행 충전 케이블을 연결한 뒤에 카라반과 물려 발전기를 굳이 안 돌려도 이렇게 시동으로 쓸 수 있게끔 하는 구성, 그게 카라반 오너들이 쓰기에는 최고의 구성인 것 같습니다. 카라반의 발전기를 돌리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름철 뭐 에어컨 뭐 그런 분들, 혹은 그 동계 기간이나 비가 오는 기간들, 태양광이 부족해서 발전기를 돌려야 되는 그런 기간들. 근데 대개는 에어컨보다 1년 365일 동안 그 캠핑 여행 중에 발전기를 가장 많이 돌릴 때는요, 해가 안 좋을 때예요. 구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충전량이 오전에 많이 미치지 못해서 결국은 발전기를 한번 돌려야 되는 상황인데요. 발전기 휘발유입니다. 물론 차량보다 연비는 더 좋아요, 발전기 자체가. 근데 발전기가 아무리 연비가 좋아도 제때 켜고 제때 꺼야 연비가 좋은 거죠. 계속 켜놓고 있다가 귀찮아서 발전기를 안 끄고 한참 자고 있다가 나가서 꺼버리면 연비는 거론할 대상이 안 돼요. 그래서 비싼 발전기 같은 경우는 원격 시동에 대한 리모컨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역시 발전기를 관리해주고 발전기 안에 원격 시동 배터리까지 관리를 해줘야 편하게 쓸 수 있는 기능들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발전기의 연비가 그닥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스펙 자체로는 발전기의 연비가 좋지만 사용에 대한 어떤 경험치상이나 사용에 대한 사용 패턴을 보면 발전기의 연비가 좋을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은 에어컨을 돌리는 상태가 아니었을 땐 자동차 주행 충전기를 설비를 해서 자동차 원격 시동을 걸고 충전시키고 끄면 되는 부분들, 이게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물론 많은 차량들 관련된 리뷰어들이나 차량을 좀 해박하게 아신다는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차량의 알터네이터 무리가 가. 당연해요. 발전기는 발전기 사서 오래 쓰면 발전기에 무리가 안 가겠습니까? 같은 내용인 거라고 판단하고요. 그나마 차량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할 땐 서비스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서비스 센터에 해당 부품 교체를 하면 돼요. 차량이 10년, 20년 끌리는 동안 그렇게 많은 발전력으로 발전을 하고 뭐하고 하는데, 그렇게 파손율이 좋지는 않아요. 차량 자체가 굉장히 많이 검증되어 있는 부품들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오히려 60만원, 100만원, 200만원 발전기를 관리를 잘 못해서 소홀하게 쓰거나 그런 문제들로 인한 지출보단 자동차에 주행 충전을 달아서 완벽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저는 여기에 주행 충전 케이블을 따서 사용을 할 거고요. 이거 역시 컨텐츠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제가 24피트급 카라반을 제주도로 끌고 갈 때 어떤 구성으로 했는지 다시 한번 영상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콜로라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들 했고요. 제가 자동차 리뷰어가 아니에요. 카라반 오너고요. 제주도에 카라반을 끌고 가서 기도를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이 있어서 이제 브이로그 개념으로 유튜브를 시작했을 뿐인 거고요. 그 와중에 콜로라도가 선택이 됐다 보니 콜로라도에 대한 리뷰를 잠깐 남기는 건데, 콜로라도에 대한 리뷰 자체도 차량을 좋아하고 차량의 스펙이나 뭐 그런 것들 따지고 기능적인 부분들 따지는 것보단 카라반 오너로서 콜로라도를 선택했을 때 어떤 부분이 가능하고 어떤 부분이 편할지, 그리고 아이들 동승석과 아이들 같이 다 태웠을 때 주행적인 부분들, 견인을 했을 때 주행, 그리고 제주도로 귀도를 했을 때 그에 대한 라이프 스타일이, 픽업 트럭일 때 라이프 스타일이 얼마나 좋을지, 그런 걸 먼저 생각해보고 얘기해드리고 제가 직접 체험해보고 그런 형태로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일반적인 콜로라도 주행과 일반적인 콜로라도의 이야기는 이게 다일 것 같아요. 더 뭔가 얘기를 하면 마감 얘기만 계속 반복할 것 같습니다. 마감은 끊이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는 제가 산 차량 콜로라도 마감적인 부분은 이제 그만 얘기하고 싶어요. 저도 이제는 일주일 지나니까 이런 마감 따위 그냥 납득하고 타요. 처음 차를 구매하시려는 분들은 요목조목 막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구매를 하셔도요, 이런 마감 따위는 돋보기 갖고선 보지 않는 이상 싹 사그라집니다.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만 갖고선 차량을 선택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상 제주가 고파였고요. 이제 미팅이 있어서 좀 들어가 봐야겠긴 하는데, 약간 시간이 좀 남아서 부연 설명을 하자 그러면, 추후 영상은 인천 부평에서 동해안이죠. 동해 맹방 해수욕장 그 노지 캠핑을 한번 갈 거고요. 그리고 인천 부평에서 공주에 있는 그 넓은 천이 있는 유원지로 한번 갈 겁니다. 가장 장거리 같은 경우는 맹방이죠. 인천 영동고속도로 끝에서 동해안 영동고속도로 맨 끝자락이기 때문에 고속도로 치고는 굉장히 장거리예요. 남해 여행은 나중에 다시 한번 갔다 올 때 얘기를 드릴 거고, 신차인 상태에서 굉장히 무거운 카라반을 끌고 어떤 주행에 대한 느낌, 견인력, 그리고 끌었을 때 주의사항들, 카라반 견인차로 콜로라도를 생각 중이신 여러분 오너분들, 제 영상을 기다리고 계신 어떤 그런 주행에 대한 리뷰를 기다리신 분들을 위한 이야기들, 제가 콜로라도를 선택하기 전에 저도 많이 검색을 해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하고 나서 구매한 후에 제가 잘 선택을 하게끔 도와준 이야기들에 맞는 것과 아닌 것들 잘 판단을 해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저도 많은 유튜버들, 많은 블로그 포스터들, 그분들에게 도움을 받고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요. 그런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피드백을 받아서 저도 다시 피드백을 남기는 개념으로 영상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제 컨텐츠 자체가 막 뚜박뚜박 고치고 뜯어 고치고 막 찢어지고 다치고 뭔가 노가다 개념의 컨텐츠인데, 주제 자체가 그런 컨텐츠는 아니고요. 컨텐츠가 그렇게 되어 왔는데요, 지금 이렇게 얼굴을 들이밀면서 리뷰에 대한 영상을 촬영하다 보니까 감회가 좀 새롭네요. 이게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계속 이런 영상을 짬짬이 남겨보도록 할게요.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